경북대 심리학과의 김주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인문사회학적 인사이트 주제는 재밌는데 발표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잘 안 들었는데 이번 준비는 좀 힘을 준 바람에 제가 봐도 좀 이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 정도로 준비는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어떤 그 분석 이런 내용보다 의미를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덱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발생, 소멸,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해서 명시적 동기, 암묵적 동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실시간 검색어 이런 거 없어진 다음에 그걸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여기 어떤 검색어를 쳐야 되는지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검색어를 치게 될까? 왜 칠까? 라고 하는 그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정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새로운 정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개념이라든지 용어는 아마 굉장히 오래 가겠지만요. 특별히 어떤 안습을 만든 지상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새로운 신조어라든지 혹은 사실상 사망 선고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릴 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는 이런 어떤 특정한 용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요. 밈도 몇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깐부, 일일일강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깐부는 오징어 게임에서 갑자기 등장했고요. 일일일강은 이제 어느 정도 비의 노래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가 그 놀면 뭐하니까요. 거기서 등장하면서 갑자기 포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르내리게 됐던 거고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정점이 결국은 최정점이라고 빨간 쉐이딩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미디어를 탔던 그 시기입니다. 미디어 탔던 시기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 검색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어쩌면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미디어 드리븐이라고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밈의 양상이고요. 이런 밈의 특징들은 뭐냐면 지금 반감기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적으로 잡았는데 최고의 어떤 검색을 찾았을 때 대비 반으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런 관점으로 잡았고 깐부나 일일강이나 반감기 3일 즉 미디어를 탔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아주 빠르게 식어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영어나 문도 W 같은 이런 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터넷에서 먼저 유명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미디어를 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서 좀 다른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 쉐이딩되어 있는 부분이 미디어를 탔던 굉장히 중요하게 터졌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가 미디어에서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반감기라고 하는 생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꽤 길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쩔 TV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때는 저희가 데이터를 얻었을 때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관찰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큰 차이는 있겠습니다. 물론 밈 중에 성공한 밈, 우리의 언어 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밈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밈은 3살 정도 그리고 미디어에서 먼저 발생해서 시작되었던 밈들은 오히려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네티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억지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슨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밈은 생존성을 잃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밈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금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약간 좀 서로 약간 모두 다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안 쓰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었던 건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 그리고 시작을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그 새로운 신제품들을 들여봤습니다. 신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신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거는 광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나와서 조용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강릉 초당두부 떠먹는 케이크, 빼빼로 같은 꼬깔콘, 밀키스 케이크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정도로 하나의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콜라보 제품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한 20개 정도 찾아봤습니다. 이것들이 좋은 점 뭐냐면 출시일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언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저희 주제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왜 이런 콜라보 제품이 많이 나오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한번 해봤는데 구조화 마케팅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뭐냐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가 어울려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유머의 발생 기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 것이고요. 이 구조화의 적정한 수준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너무 구조화스럽지 않거나 너무 관계없는 두 가지가 뭉쳐버리면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구매 의도도 안 느낄 것이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민트 초코 소주와 같은 구조화 마케팅에 의한 제품들은 재미가 굉장히 핵심이다 라는 이런 정도의 가설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두 번째 데이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썼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들이 일일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시기에 올라왔던 영상들을 다 뒤져봤고요. 거기에 있는 좋아요, 구독자 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좀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서 조금 비교적 여러 가지 복잡한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유튜브 들어가고 인스타그램 들어가고요. 데이터 박스 당연히 들어갔지만 데이터 랩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게 100분의 1로 제공해주는 그런 표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요. 저희 이제 요게 이제 인스타그램 요 앞에서 네이버에 대한 그래프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거 네이버에 대한 그래프는 0일,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일쯤에 검색이 최고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요건 0일 앞에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어떤 마케팅의 노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들쭉날쭉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의 최고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표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 인스타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아요를 몇 개나 받을 사람들이고 팔로워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게시글들이 팔로워 수가 꽤 많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으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이제 그다음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0일 대비해가지고 좀 들쭉날쭉합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은 인스타는 사진 하나 올리고 글 하나 올리는 거에 비해서 유튜브는 제작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또 나름대로 유튜버들이 어떤 그 노출을 하거나 방영하는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집중적으로 노출되어지는 그런 영상이 조금 어려웠던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20일쯤 돼야 최고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다소 뒤늦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 세 가지 같이 플로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밑에 깔려 있고요. 이제 그 파란색 인스타가 이렇게 있고요. 네이버가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유튜브하고 인스타는 같은 척도지만 네이버는 같은 척도가 아니니까 그래프에 플로팅 같이 시켜놓은 거는 이런 모양은 되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들 같은 거 보면은 결국 오늘 인스타가 올리면 내일 네이버의 어떤 그 검색어 확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도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도 전날에 인스타에 있는 것들을 하나 집어넣었을 때 다음날 네이버의 검색 횟수라고 하는 그런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도 하루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보자면 아마 인스타는 결국 푸시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팔로우를 해놓으면 그 사람의 글을 내가 막
도배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에 비해서 이제 네이버는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스타에서 아마 네이버와 인스타의 관계를 보자면 인스타에서 네이버로 검색어가 넘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성공적인 제품과 실패한 제품에 대한 얘기인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얻은 그 데이터 박스에는 쇼핑 영역을 클릭하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면 쇼핑 영역을 클릭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구매했느냐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최소한 구매 의도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구매와 가까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정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전통적으로 보자면 인지 탐색 결정 구매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탐색을 검색으로 보자면 결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데이터 박스에 나타나진 않지만 구매라고 하는 혹은 구매 의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보의 축적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구매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SNS 업로드 제품의 검색량과 쇼핑 영역의 클릭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을 보니까 제품이 발매되고 3주 이내는 제품 검색량과 쇼핑 영역 클릭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없었는데요. 3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관련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석하기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축적되고 타인의 어떤 소비 경험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어떤 나름대로 검색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즉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의 양이 이 정도는 돼야 축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저희 연구 요 흐름에 따르자면 인스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아마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인스타를 나름대로 마케팅을 잘한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한 게 팔로워 30만, 팔로워 100만짜리에 5월 24일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5월 24일에 올려놓으면 바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그 전날은 291회의 클릭이 있었는데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5,000회가 넘는 클릭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채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방식의 어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검색의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명시적인 요인, 즉 내가 이걸 왜 검색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원인을 알고 있는 그런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는 뭐니 해도 요즘 제일 핫했던 이슈, 이제 굉장히 빠른 순간 지나가고 나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듭니다만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동안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대리적인 검색이라 할 수 있을 한풀이 검색 혹은 한풀이 소비, 모곡 소비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차박, 호캉스, 캠핑 이런 것들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진들은 아마도 실제로 차박을 하거나 호캉스를 하거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약간 소위 그 저항적인 리액턴스 어떤 그 심리적인 저항에 의한 동기에 의해서 검색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었고요.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남들이 많이 한 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비 동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르게 가면 희소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기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팬데믹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던 어떤 확진자 수와 같은 전반적인 양상이고요. 우리 다 알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동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조금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이 차박에 대한 2020년의 어떤 그 검색 횟수고요. 파란색은 2021년의 검색 건수입니다. 둘 다 보시면 2020년이 전반적으로 차박, 캠핑, 호캉스 모두 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왜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면 왜 해마다 증가하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봐야 될 텐데 왜 이게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나름대로 회계 분석을 하게 되면 차박 같은 경우는 인명은 2021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캠핑이라든지 호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겨울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여름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도 캠핑 호캉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증가하는 걸로 보자면 이게 계절에 상관없이 이런 어떤 그 외박 행사를 계속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리액턴스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리액턴스하고 상관없을 다른 제품을 비교군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면 조금 더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번 시간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기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심리학 이론에 중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중력 이론이라고 하는 건 주변 환경에 따라서 관심도 경향이 있는 거고, 즉 어디서부터 우리의 고객들이 우리의 쇼핑몰까지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크기와 주차장과 상품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같이 어떤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처럼 쇼핑 주차장과 상품의 수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합니다만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검색어로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적인 어떤 행사와 사람들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나름대로 수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문화 행사를 한번 관심을 있게 봤습니다. 문화 행사.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으로서 기저 집단으로서 구청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청은 적어도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관심은 서울 전역에 퍼진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곧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대한 반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서초구청에 대한 어떤 검색은 당연히 서초구 사람들이 44% 제일 많이 하고요. 이걸 제외하면 그 인근 3개, 4개 정도의 구가 상당히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북구도 그 정도의 성북구 사람들이 검색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상위 1, 2, 3, 4, 1, 2, 3, 4, 2 정도를 차지하는 당연하지만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은평구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 4개 지역을 삼은 것은 서울의 어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의 인구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분석은 사실 이제 인구 분포라고 하는 것들을 보정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청이 비교 라인이라고 베이스 라인이라고 친다면 이 행사 이제 썸머 클래식이라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보면 이게 제일 높은 게 7%이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구 한 40, 50%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연령대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퍼져 있고 또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검색 지역이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행사 유형에 따라서 연령대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되게 특별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 인프라가 가지는 흡입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력,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힘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쪽을 그 앞에 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하게 되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서울이 제일 높게 나타나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골고루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온라인 공연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멀리 있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지리적 한계를 가리지 않는 더 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온라인 공연에 비해서 오프라인 공연에 비해서 오프라인 공연은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묵적인 동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싹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동기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일조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봤어요.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는 상당히 이제 비교적 일조량이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심리학적 연구에서 보자면 일조량, 또 나아가서 기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건 여기 심리학적 연구 제일 잘 아실 부분의 내용이겠습니다만 쾌락과 각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쾌락이 즐거우면서 고각성의 상황이 있고요. 즐거운데 저각성의 상황도 있는 거죠.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즐거우면서 저각성의 상태로 계시는 건지 즐겁지도 않고 각성도 없는 상태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적인 게 뭔가 재미가 느껴지길 바라고요. 아무튼 휴식이 필요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저각성의 즐거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음악 일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에 따라서 고각성 즐거움이나 저각성 즐거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 연구에서는 조금 이 충분하지 충분 동시라고 하는 날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일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제일 가까운 특정 요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날 발생했었던 각성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2x2 조건에 맞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이것들의 빈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빈도의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겨울에는 저각성 긍정,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친다면 발라드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하지에서 추분, 즉 여름 기간 동안에는 댄스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있는 거겠지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이거는 무슨 암묵적이고 자시고할 내용이 없을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은 되어지진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시간대가 그러면 검색하는 시간대가 다른가, 예를 들어 낮에 검색하는 것이 다른가, 밤에 검색하는 것이 다른가를 봤는데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래서 일조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성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2x2의 정서 조건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 저희 연구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까지만 결론을 내린다면 암묵적인 동기는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검색 행동에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 너무 거창하지만 문화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연구는 2018년에 이제 프로스원에서 굉장히 독특한 연구를 봐서 여기서 많이 힌트를 받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게 밀롱사 지역과 쌀롱사 지역을 나누는데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스타벅스 가가지고 관찰을 한 겁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또 앞에 막 테이블이 있을 때 그걸 치우고 딴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걸 봐서 개인주의 지역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개인주의 사람들은 내가 편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앞에 흩어져 있는 이런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거 막 치우고 내가 좋은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몇 달 동안 관찰해가지고 알아본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흥미로운 것이 결국 개인주의, 집단주의, 요즘 말로 치면 혼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화적인 지향성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럼 문화적인 지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일반적인 연구 같으면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지향성에 대한 설문을 돌리면 되겠지만 이 데이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쌀농사, 밀문화, 쌀농사, 밀농사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쌀농사는 관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같은 농업지역, 옛날에 농업과 목축으로 분류했는데 같은 농업지역에서도 쌀농사 지역이 훨씬 더 집단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호레, 에드워드 호레, 프록세믹스라고 하는 거, 결국 공간의 문제다. 공간이 있으면 사람은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당연하지만 후기드 식구든지 연령이라든지 그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가 있을 것 관계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 활동, 집단적 활동에 대해서 검색을 알아봤는데 검색어의 어떤 변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비교 조건에 따라 알아봤는데요.
여기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서울, 경기 어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놀는 것과 같이 어울려 노는 것들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구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주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혹은 나라가 혼돈에 대한 관심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같은 서울이지만 공원의 수가 어떤가라고 하는 쪽에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진짜 나름대로 통계청 가가지고 공원의 수를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해봤는데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좀 많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같이 사람들이 어울리는 걸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세대, 이건 당연하지만 젊은 세대들이 훨씬 혼자 노는 걸 좋아하겠죠. 코로나 전후의 차이도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암묵적인 내용들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결론을 바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어떤 그 검색 행동에 있어서 정보를 탐색하고 탐구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궁금증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희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든지 그렇지만 가설, 아이디어가 어쩌면 분석 기법만큼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분석은 어렵습니다. 이거를 정말 무료로 공개해서 좋은 뜻으로 마음대로 당신들 써보세요라고 해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일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문업체, 대행업체가 낄 것 같고요. 우후죽순격으로 뭔가 이상한 분석과 해석들이 나타나게 될 우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통계적인 유의도라고 하는 게 모집단을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분포에 대한 사례수와 자유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의 모집단과 비슷한 속성의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차이가 얼마가 나면 이게 나타난다 만다라고 하는 그 범위 사실은 규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의미를 오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점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공개를 하는 것들은 그런데 좋은 뜻이고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계는 저희 학계뿐만 아니고 앞으로 연구할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검색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진짜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거야? 싫어서 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든 검색을 다 동일하게 한 표로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말 다 포함되느냐, 몇 기가급 데이터지만 빠질 거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완결성 문제들도, 이것들도 예를 들어 2번, 3번씩 뽑아 추출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오염변인이 있고, 어쩌면 이거는 오염변인을 제거하려고 연구를 한다기보다 그 오염변인의 효과를 찾아내려고 연구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